여기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마지못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가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페트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아이비리그에 속한다는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평소에 꽤나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기에 저는 이번 사건으로 겸손과 존경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을 무시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실 저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부를 중국의 국제학교에서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찌나 한국을 비방해대던지 이들은 분명 한국산 제품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애용하고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듯 행동하면서도 꼭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이고 한국은 그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한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라며 한국을 비하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선진국인 줄 알고 있던 한국의 실상은 후진국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독일 고등학교로 복귀한 뒤 코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제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강의를 하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경제학의 근간을 바꾼 기적의 국가이자 기존의 부와 기술이 대물림되는 국제사회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놀라운 국가라며 극찬을 이어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은 경제학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제 이론을 배울 것이고, 이러한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훌륭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경제는 이론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괴멸급 위기를 2번이나 거치며 완전한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이론상 한국에는 그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고, 또 지리적인 특성상 이들은 적으로만 둘러싸여 있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이 한국을 원조해주는 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일이라며 일가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가망이 없다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문화 없이는 조금도 못 버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젊은 층들을 휩쓸어버렸고, 현재 떡볶이나 호떡, 그리고 각종 한식들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최빈국에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며 이견이 없는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은 매우 똑똑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사용하며 발전을 꾀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며 점점 변화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내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데 중점을 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섬유와 경공업 등의 저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수출로 전환할 수 있었죠. 결국 2022년 한국은 6,83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 모델은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지 않냐고요? 자, 한국의 진정한 놀라운 전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가난한 상황임에도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이론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충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주어야만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이론에 들어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론을 초월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고, 이를 통해 한국은 점점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거의 100%의 문해력을 달성했고, 오늘날 한국 청년의 80% 이상이 3차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한국은 가난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고,
결국 지금의 한국은 GDP의 약 4.5%를 교육에 지출하며 숙련된 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더욱 빠른 산업화를 촉진했고 결국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할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의 이러한 미친 전략은 아직도 한국밖에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다니 이건 도대체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과 말도 안 되는 근면성실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끼니를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을 위해 잠과 휴일까지 포기하면서 일만 한 결과 한국은 지금의 전례 없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게 되었고 또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동자원은 한국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교육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답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는 국가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와 현대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특허 활동, 첨단 기술 밀도, 제조 부가가치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한국은 이론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세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한국의 성공에서 이론만을 너무 고집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력거가 사방팔방에서 보이고 한국은 제대로 된 도로 인프라조차 없어서 아직도 마차를 이용한다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제가 충격에서 다시 빠져나올 시간조차 주지 않고 더욱 놀라운 강의를 이어나가셨죠. 이러한 한국의 성공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너도나도 한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강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죠. 베트남은 제조업에 집중하여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채택했거든요. 그 결과 2022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3,720억 달러에 달하여 전자, 섬유, 신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발전에는 한국이 큰 기여를 하기도 했죠. 삼성은 베트남에 1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을 뿐더러 현대로템과 같은 기업들은 베트남의 도시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연결성을 개선했거든요. 또한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1970년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40%가 공학을 공부하도록 여러 지원금과 장학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덕분에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00년 500달러에서 2022년 4000달러 이상으로 8배나 성장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와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강조를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한국의 모델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에서 제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했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다각화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한국이 존재합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는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 상태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인적 자본 개발에 영감을 받아 초중등 교육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도 베트남처럼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덕분에 이들의 GDP는 2010년 7천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한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들이 한국을 따라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이 보여줬던 것에 반이반도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 및 성장 모델은 분명 천재적이었지만 이건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도 한국만큼 성장할 수 없던 것일까요? 심지어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원도 많은 국가임에도 말이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국민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은 애초에 한국에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은 그저 한국 흉내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한국의 경제 기적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시하는 비할 데 없는 집단 정신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 고난을 견디려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의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재현될 수 없었죠.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농촌 한인들은 마을 현대화를 위해 무료 노동력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농촌 현대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시민 참여 부족, 부패 또는 지역 저항과 같은 역경에 직면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가족과 국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마음 따위는 없었고 그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일 뿐이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의 뛰어난 직업윤리는 또 어떻고요? 한국은 국가의 근본부터 근면함, 교육, 위계 존중이라는 가치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한국인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항의 없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상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산업 성장에 기여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조금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일을 그만둬버리고 다시 돈이 없어지면 일터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한심한 형태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은 한국인들의 생산성의 5분의 1도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못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탁월한 회복력과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거든요.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22억 달러 상당의 금을 기부하는 금 모으기 캠페인을 조직했는데요. 이러한 집단적 희생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위기 동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사회 불안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과 같은 신뢰를 통한 극복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통일된 대응의 부재와 깊은 사회적 신뢰가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 이들은 그만큼 상당한 피해를 봐야 했죠. 이게 바로 아무도 한국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한다고 해도 이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그간 어떠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한국은커녕 한국의 20년 전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훌륭한 국가였다니 이건 정말 온몸에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강의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하도 비하였지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노동력 수출을 하던 가난한 국가였는데 어떻게 고작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들의 모범이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이러한 혼란에 못 이겨 결국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지금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력인 아우라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전부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나 혹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상당한 과장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곳 학교로 교환학생을 와서 저와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 예지가 한국인이기도 했고 예지는 한국은 손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다며 제가 한국에 온다면 자신이 화끈하게 대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주의 문화가 심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튼 남이므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에 저는 도대체 예지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늘 의구심이 들던 차였거든요. 특히나 예지처럼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 더더욱 제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지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예지는 한국인들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전에 말했던 대접의 유효기간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언제든지 한국으로 오라는 믿기지 않는 대답을 해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진실도 파악할 겸 예지가 말하는 화끈한 대접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도 할 겸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중국은커녕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이미 입국 수속부터 수화물 시스템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재수 없으면 반나절 이상은 걸린다는 이러한 수속 및 짐 찾기 과정을 30분도 안 되어 전부 끝내버릴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한국은 지문 및 홍채, 얼굴 인식만으로도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추적하여 직원들의 개입이 일절없는 자동화 입국 수속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 장비에서 승객의 짐 패턴을 분석하여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를 자동으로 분별하는 AI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까지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공항보다 몇 배나 빠른 수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건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를 구현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저는 한국은 정말로 인류의 선진국이 맞았구나 싶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분명 한국의 놀랍도록 우수한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그저 방어 기제만 느끼며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로 이들은 대외적으로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국가며 실제로 한국에는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국가 선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 부서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중국의 선전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선진국인 척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투자를 받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가 분명했고 따라서 저는 한국은 놀라운 입국 수속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 데만 기형적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며 애써 한국의 선진적인 점을 무시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렇듯 이악 물고 현실을 부정하던 저는 공항을 나옴과 동시에 또다시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현재 한국이 시범 운영 중인 AI 통합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며 조금의 쓰레기도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율 로봇은 지속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공장소를 소독했는데요. 로봇에는 쓰레기를 감지하고 수거하는 카메라, 센서, 진공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AI는 자주 청소가 필요한 인파가 많은 지역을 식별하고 일정을 동적으로 조정하기까지 했죠. 실제로 청소 로봇은 번화한 도시 광장에서 엎질러진 음식물, 더러워진 표면 등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몇 분 안에 해당 구역이 얼룩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청소 로봇은 한국이 자체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했고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곧 전국적으로 청소 로봇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써부터 이러한 최첨단 무인 인프라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러한 극한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도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청소 로봇은커녕 제대로 된 청소 인력조차 못 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곧 한국의 거리와 도로들은 애초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와 빗물을 흡수하는 표면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다공성 포장도로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장마철에도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도로만큼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도로가 잠기거나 손상되는 일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분명 한국을 도로도 없는 가난한 국가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구현해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기술이자 22세기쯤에나 볼 법한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구현해놓은 인류의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도저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들을 잇따라 하게 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국인 친구 예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지는
정말로 저를 마중까지 나와주며 크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특히나 예지의 집에는 예지의 부모님과 할아버지까지 계셨는데 이들은 제가 뭐라고 하나같이 환대를 해주며 마치 친딸처럼 대우해 주었기에 저는 이런 정겨운 나라를 다소 불순한 의도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지 가족의 응대보다 더욱 놀라웠던 건 바로 예지의 집이었어요. 일단 예진의 집의 주방은 스마트 키친이 구현되어 있었고 주방은 편리함과 건강, 효율성을 전부 통합하여 놀랍도록 최첨단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키친에는 AI 요리 도우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한 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제안하고 식단 목표를 추적하며 자동으로 오븐을 예열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하는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편리함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녀의 집의 스마트 냉장고는 집주인이 식료품을 스캔하면 냉장고에 AI가 유통기한 전에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시간을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연간 최대 25%까지 줄여준다고 했기에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편리함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보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 국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정집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매우 놀라웠죠. 일단 예지의 집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스캔과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동작 감지 및 실시간 알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카메라가 집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포가 배달되면 초인종 카메라가 배달을 기록하고 AI가 집주인에게 즉시 회수하라고 알림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지는 이러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저 비밀번호 입력 기능만을 이용한 채 그 밖에 어떠한 추가적인 방범 기능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한국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탑재한 스마트 도어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부 비밀번호 입력 기능만 이용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인들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보안 시설과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정기적인 고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 국가길래 보안 기능이 있음에도 사용을 아예 안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가 차는 치안 수준에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지는 자신은 절대로 부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국인일 뿐이라고 했고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는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도 충분히 구비해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 강국이기에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 데는 기술력이 부족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만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현해 놓지 않은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그저 귀찮거나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말까지 해왔는데요. 미국에서는 부자들조차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는 꿈도 못 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과소평가된 인류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경제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인류의 선진국이었음에도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는 한국의 환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예지의 가족이 저를 이렇게나 압도적인 따뜻함과 관대함으로 맞이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예지의 친구이지 예지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일면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략적인 한국의 가정집 구경을 끝내자마자 예지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내가 예지의 친구구나.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라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며 따뜻하게 손을 맞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지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준비한 듯한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윽고 예지의 어머니가 차려오신 음식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테이블은 마치 귀빈들에게 대접해 줄 만한 숨막히는 다양한 요리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부드럽고 양념된 갈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갈비를 한 입 베어물자마자 마늘, 참기름, 약간의 단맛이 가미된 간장 양념장의 풍부하고 스모키한 풍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나 갈비를 하나 더 먹으려고 하자 예지의 어머니는 음식도 많은데
무슨 똑같은 음식을 2번씩이나 먹냐는 듯 제게 다른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의 정체는 바로 잡채였는데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얇게 썬 소고기를 곁들인 당면인 잡채의 식감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균형은 제게 몇 초 동안 감탄을 하게끔 하더군요. 삼겹살은 또 어떻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 삼겹살 바베큐 식당이 온거리에 즐비해 있는데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은 과대평가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한식도 과대평가된 음식일 줄 알고 딱히 삼겹살을 맛볼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지의 아버지는 제게 갓 구운 삼겹살을 마늘과 쌈장 그리고 얇게 썬 무와 함께 상추잎에 싸주었고 그렇게 먹은 삼겹살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풍미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해물파전도 일품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황금빛 바삭한 해산물과 파전에 톡 쏘는 간장 소스를 곁들인 해물파전은 팬케이크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했는데요. 여기에 예지의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술인 달콤한 막걸리까지 대접했기에 저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들이켜며 최고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식은 각 요리마다 독특한 맛이 있었지만 모두 서로를 아름답게 보완했고 특히 저는 매콤한 맛, 단맛, 감칠맛의 조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매 한 입마다 재료의 신선도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한국식 호의의 두려운 점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주는 음식은 받아먹을 때는 쉽지만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배가 불러서 도저히 음식이 넘어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예지의 어머니는 이제 시작인데 왜 그러냐는 듯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엄청난 음식들을 추가적으로 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일 뿐인지 예지는 그저 또 시작됐구나라는 표정을 지으며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어요. 일단 예지의 어머니가 처음 내오신 음식은 다름 아닌 치킨이었습니다. 사실 치킨은 미국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한국까지 와서는 치킨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예지의 권유에 한번 맛본 치킨은 미국에서 파는 그 어떠한 치킨보다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양념부터 해서 튀김옷과 부드러운 살까지 한국 치킨은 세상 그 어떤 치킨도 압도할 정도로 충격적인 수준을 자랑했죠. 떡볶이는 또 어떻고요? 떡볶이는 정말 미국과 독일로 그대로 포장해가고 싶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맛을 자랑했고 저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연신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도저히 떡볶이를 입으로 넣는 손은 멈추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얇게 썬 삶은 고기 요리인 족발 또한 상당한 매력을 자랑했어요. 이건 독일의 전통 요리인 슈바인 학생과 꽤나 비슷한 요리였지만 확실히 슈바인 학생보다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매력적인 요리처럼 보였는데요. 족발은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러한 찬란한 음식 문화를 가진 한국에 엄지를 치켜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료인 수정과와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 등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분명 한국에서는 과일이 상당히 비싸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과일과 먹을거리들을 내오시며 제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에서의 식사는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랑과 관대함 그리고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환대의 표현이었고 저는 낯선 타지에서 온 외국인일 뿐인 저를 친딸처럼 챙겨준 한국인 가족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흐뭇하게 지켜만 보시던 예지의 할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지의 할아버지는 예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독일인인 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예진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옛날에 파독 광부로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독일인인 제가 온다길래 자신의 국가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준 독일인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며 이곳까지 먼 길을 달려오신 거였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파독 한국인 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노동했다고 알고 있고 오히려 질 좋은 한국인 노동력을 쓸 수 있던 독일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독일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예지의 통역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어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났을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풍족한 식사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독일행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독일행을 결정한 건 가족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외화를 벌어오라고 요청했고,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자신들과 가족들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인 한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독일로 출발했다고 했죠. 정말로 모든 파독 노동자들은 조국인 한국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극심한 개인주의에 찌든 국가들에서는 국가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흔한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국가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업은 몹시 힘들었고 광산은 깊고 어두웠으며 공기는 석탄가루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제대로 앞을 볼 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12시간 교대로 석탄을 망치로 두드리고 삽질하며 일했고, 광산 붕괴와 부상이 흔한 조건 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번 돈의 거의 모두를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음식을 구매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가족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게 잠자리에 드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덤덤히 희생하며 고통을 참아낸 거였죠. 할아버지는 파독 경험으로 인해 영구적인 폐손상을 입으셨다고 했지만, 파독 생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자랑스럽다며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번 돈은 그 당시 절실히 필요한 외화를 한국에 가져다 주었고, 정부가 도로와 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가족들이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셨고, 지금은 선진국인 한국이 보이는데 자신이 그 부분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가였구나 싶어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경제 및 성장 모델을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따라했음에도 제2의 한국이 된 국가는 하나도 없는 이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도대체 누가 한국과 같은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이런 나라를 감히 의심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한편,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수준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며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기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마지못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가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페트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아이비리그에 속한다는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평소에 꽤나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기에 저는 이번 사건으로 겸손과 존경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을 무시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실 저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부를 중국의 국제학교에서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찌나 한국을 비방해대던지 이들은 분명 한국산 제품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애용하고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듯 행동하면서도 꼭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이고 한국은 그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한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라며 한국을 비하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선진국인 줄 알고 있던 한국의 실상은 후진국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독일 고등학교로 복귀한 뒤 코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제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강의를 하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경제학의 근간을 바꾼 기적의 국가이자 기존의 부와 기술이 대물림되는 국제사회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놀라운 국가라며 극찬을 이어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은 경제학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제 이론을 배울 것이고, 이러한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훌륭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경제는 이론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괴멸급 위기를 2번이나 거치며 완전한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이론상 한국에는 그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고, 또 지리적인 특성상 이들은 적으로만 둘러싸여 있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이 한국을 원조해주는 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일이라며 일가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가망이 없다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문화 없이는 조금도 못 버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젊은 층들을 휩쓸어버렸고, 현재 떡볶이나 호떡, 그리고 각종 한식들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최빈국에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며 이견이 없는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은 매우 똑똑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사용하며 발전을 꾀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며 점점 변화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내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데 중점을 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섬유와 경공업 등의 저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수출로 전환할 수 있었죠. 결국 2022년 한국은 6,83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 모델은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지 않냐고요? 자, 한국의 진정한 놀라운 전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가난한 상황임에도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이론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충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주어야만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이론에 들어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론을 초월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고, 이를 통해 한국은 점점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거의 100%의 문해력을 달성했고, 오늘날 한국 청년의 80% 이상이 3차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한국은 가난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고, 결국 지금의 한국은 GDP의 약 4.5%를 교육에 지출하며 숙련된 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더욱 빠른 산업화를 촉진했고, 결국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할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의 이러한 미친 전략은 아직도 한국밖에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다니, 이건 도대체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과 말도 안 되는 근면성실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끼니를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을 위해 잠과 휴일까지 포기하면서 일만 한 결과 한국은 지금의 전례 없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게 되었고, 또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동자원은 한국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교육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답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는 국가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와 현대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특허활동, 첨단기술 밀도, 제조 부가가치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한국은 이론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세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한국의 성공에서 이론만을 너무 고집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력거가 사방팔방에서 보이고, 한국은 제대로 된 도로 인프라조차 없어서 아직도 마차를 이용한다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제가 충격에서 다시 빠져나올 시간조차 주지 않고 더욱 놀라운 강의를 이어나가셨죠. 이러한 한국의 성공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너도나도 한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강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죠. 베트남은 제조업에 집중하여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채택했거든요. 그 결과 2022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3,720억 달러에 달하여 전자, 섬유, 신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발전에는 한국이 큰 기여를 하기도 했죠. 삼성은 베트남에 1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을 뿐더러 현대로템과 같은 기업들은 베트남의 도시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연결성을 개선했거든요. 또한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1970년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40%가 공학을 공부하도록 여러 지원금과 장학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덕분에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00년 500달러에서 2022년 4000달러 이상으로 8배나 성장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와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강조를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한국의 모델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에서 제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했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다각화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한국이 존재합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는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 상태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인적 자본 개발에 영감을 받아 초중등 교육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도 베트남처럼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덕분에 이들의 GDP는 2010년 7천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한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들이 한국을 따라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이 보여줬던 것에 반이반도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 및 성장 모델은 분명 천재적이었지만 이건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도 한국만큼 성장할 수 없던 것일까요? 심지어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원도 많은 국가임에도 말이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국민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은 애초에 한국에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은 그저 한국 흉내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한국의 경제 기적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시하는 비할 데 없는 집단 정신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 고난을 견디려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의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재현될 수 없었죠.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농촌 한인들은 마을 현대화를 위해 무료 노동력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농촌 현대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시민 참여 부족, 부패 또는 지역 저항과 같은 역경에 직면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가족과 국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마음 따위는 없었고 그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일 뿐이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의 뛰어난 직업윤리는 또 어떻고요? 한국은 국가의 근본부터 근면함, 교육, 위계 존중이라는 가치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한국인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항의 없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상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산업 성장에 기여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조금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일을 그만둬버리고 다시 돈이 없어지면 일터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한심한 형태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은 한국인들의 생산성의 5분의 1도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못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탁월한 회복력과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거든요.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22억 달러 상당의 금을 기부하는 금 모으기 캠페인을 조직했는데요. 이러한 집단적 희생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위기 동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사회 불안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과 같은 신뢰를 통한 극복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통일된 대응의 부재와 깊은 사회적 신뢰가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 이들은 그만큼 상당한 피해를 봐야 했죠. 이게 바로 아무도 한국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한다고 해도 이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그간 어떠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한국은커녕 한국의 20년 전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훌륭한 국가였다니 이건 정말 온몸에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강의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하도 비하였지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노동력 수출을 하던 가난한 국가였는데 어떻게 고작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들의 모범이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이러한 혼란에 못 이겨 결국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지금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력인 아우라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전부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나 혹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상당한 과장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곳 학교로 교환학생을 와서 저와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 예지가 한국인이기도 했고 예지는 한국은 손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다며 제가 한국에 온다면 자신이 화끈하게 대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주의 문화가 심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튼 남이므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에 저는 도대체 예지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늘 의구심이 들던 차였거든요. 특히나 예지처럼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 더더욱 제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지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예지는 한국인들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전에 말했던 대접의 유효기간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언제든지 한국으로 오라는 믿기지 않는 대답을 해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진실도 파악할 겸 예지가 말하는 화끈한 대접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도 할 겸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중국은커녕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이미 입국 수속부터 수화물 시스템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재수 없으면 반나절 이상은 걸린다는 이러한 수속 및 짐 찾기 과정을 30분도 안 되어 전부 끝내버릴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한국은 지문 및 홍채, 얼굴 인식만으로도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추적하여 직원들의 개입이 일절없는 자동화 입국 수속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 장비에서 승객의 짐 패턴을 분석하여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를 자동으로 분별하는 AI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까지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공항보다 몇 배나 빠른 수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건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를 구현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저는 한국은 정말로 인류의 선진국이 맞았구나 싶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분명 한국의 놀랍도록 우수한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그저 방어기제만 느끼며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로 이들은 대외적으로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국가며 실제로 한국에는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해 국가 선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 부서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중국의 선전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선진국인 척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투자를 받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가 분명했고 따라서 저는 한국은 놀라운 입국 수속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 데만 기형적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며 애써 한국의 선진적인 점을 무시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렇듯 이악 물고 현실을 부정하던 저는 공항을 나옴과 동시에 또다시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현재 한국이 시범 운영 중인 AI 통합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며 조금의 쓰레기도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율 로봇은 지속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공장소를 소독했는데요. 로봇에는 쓰레기를 감지하고 수거하는 카메라, 센서, 진공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AI는 자주 청소가 필요한 인파가 많은 지역을 식별하고 일정을 동적으로 조정하기까지 했죠. 실제로 청소 로봇은 번화한 도시 광장에서 엎질러진 음식물, 더러워진 표면 등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몇 분 안에 해당 구역이 얼룩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청소 로봇은 한국이 자체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했고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곧 전국적으로 청소 로봇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써부터 이러한 최첨단 무인 인프라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러한 극한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도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청소 로봇은커녕 제대로 된 청소 인력조차 못 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곧 한국의 거리와 도로들은 애초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와 빗물을 흡수하는 표면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다공성 포장도로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장마철에도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도로만큼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도로가 잠기거나 손상되는 일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분명 한국을 도로도 없는 가난한 국가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구현해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기술이자 22세기쯤에나 볼 법한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구현해놓은 인류의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도저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들을 잇따라 하게 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국인 친구 예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지는 정말로 저를 마중까지 나와주며 크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특히나 예지의 집에는 예지의 부모님과 할아버지까지 계셨는데 이들은 제가 뭐라고 하나같이 환대를 해주며 마치 친딸처럼 대우해 주었기에 저는 이런 정겨운 나라를 다소 불순한 의도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지 가족의 응대보다 더욱 놀라웠던 건 바로 예지의 집이었어요. 일단 예지네 집의 주방은 스마트 키친이 구현되어 있었고 주방은 편리함과 건강, 효율성을 전부 통합하여 놀랍도록 최첨단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키친에는 AI 요리 도우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한 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제안하고 식단 목표를 추적하며 자동으로 오븐을 예열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하는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편리함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녀의 집의 스마트 냉장고는 집주인이 식료품을 스캔하면 냉장고에 AI가 유통기한 전에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시간을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연간 최대 25%까지 줄여준다고 했기에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편리함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보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 국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정집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매우 놀라웠죠. 일단 예지의 집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스캔과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동작 감지 및 실시간 알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카메라가 집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포가 배달되면 초인종 카메라가 배달을 기록하고 AI가 집주인에게 즉시 회수하라고 알림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지는 이러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저 비밀번호 입력 기능만을 이용한 채 그 밖에 어떠한 추가적인 방범 기능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한국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탑재한 스마트 도어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부 비밀번호 입력 기능만 이용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인들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보안 시설과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정기적인 고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 국가길래 보안 기능이 있음에도 사용을 아예 안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가차는 치안 수준에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지는 자신은 절대로 부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국인일 뿐이라고 했고,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는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도 충분히 구비해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 강국이기에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 데는 기술력이 부족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만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현해 놓지 않은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그저 귀찮거나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말까지 해왔는데요. 미국에서는 부자들조차 이러한 스마트홈 인프라는 꿈도 못 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과소평가된 인류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경제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인류의 선진국이었음에도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는 한국의 환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예지의 가족이 저를 이렇게나 압도적인 따뜻함과 관대함으로 맞이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예지의 친구이지 예지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일면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략적인 한국의 가정집 구경을 끝내자마자 예지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내가 예지의 친구구나.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라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며 따뜻하게 손을 맞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지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준비한 듯한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윽고 예지의 어머니가 차려오신 음식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테이블은 마치 귀빈들에게 대접해 줄 만한 숨막히는 다양한 요리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부드럽고 양념된 갈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마늘, 참기름, 약간의 단맛이 가미된 간장 양념장의 풍부하고 스모키한 풍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나 갈비를 하나 더 먹으려고 하자 예지의 어머니는 음식도 많은데 무슨 똑같은 음식을 2번씩이나 먹냐는 듯 제게 다른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의 정체는 바로 잡채였는데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얇게 썬 소고기를 곁들인 당면인 잡채의 식감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균형은 제게 몇 초 동안 감탄을 하게끔 하더군요. 삼겹살은 또 어떻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 삼겹살 바베큐 식당이 온거리에 즐비해 있는데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은 과대평가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한식도 과대평가된 음식일 줄 알고 딱히 삼겹살을 맛볼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지의 아버지는 제게 갓 구운 삼겹살을 마늘과 쌈장 그리고 얇게 썬 무와 함께 상추잎에 싸주었고 그렇게 먹은 삼겹살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풍미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해물파전도 일품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황금빛 바삭한 해산물과 파전에 톡 쏘는 간장 소스를 곁들인 해물파전은 팬케이크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했는데요. 여기에 예지의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술인 달콤한 막걸리까지 대접했기에 저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들이켜며 최고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식은 각 요리마다 독특한 맛이 있었지만 모두 서로를 아름답게 보완했고, 특히 저는 매콤한 맛, 단맛, 감칠맛의 조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매 한 입마다 재료의 신선도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한국식 호의의 두려운 점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주는 음식은 받아먹을 때는 쉽지만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배가 불러서 도저히 음식이 넘어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예지의 어머니는 이제 시작인데 왜 그러냐는 듯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엄청난 음식들을 추가적으로 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일 뿐인지 예지는 그저 또 시작됐구나라는 표정을 지으며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어요. 일단 예지의 어머니가 처음 내오신 음식은 다름 아닌 치킨이었습니다. 사실 치킨은 미국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한국까지 와서는 치킨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예지의 권유에 한번 맛본 치킨은 미국에서 파는 그 어떠한 치킨보다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양념부터 해서 튀김옷과 부드러운 살까지 한국 치킨은 세상 그 어떤 치킨도 압도할 정도로 충격적인 수준을 자랑했죠. 떡볶이는 또 어떻고요? 떡볶이는 정말 미국과 독일로 그대로 포장해가고 싶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맛을 자랑했고, 저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연신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도저히 떡볶이를 입으로 넣는 손은 멈추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얇게 썬 삶은 고기 요리인 족발 또한 상당한 매력을 자랑했어요. 이건 독일의 전통 요리인 슈바인 학생과 꽤나 비슷한 요리였지만 확실히 슈바인 학생보다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매력적인 요리처럼 보였는데요. 족발은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러한 찬란한 음식 문화를 가진 한국에 엄지를 치켜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료인 수정과와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 등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분명 한국에서는 과일이 상당히 비싸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과일과 먹을거리들을 내오시며 제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에서의 식사는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랑과 관대함, 그리고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환대의 표현이었고, 저는 낯선 타지에서 온 외국인일 뿐인 저를 친딸처럼 챙겨준 한국인 가족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흐뭇하게 지켜만 보시던 예지의 할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지의 할아버지는 예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독일인인 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예진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옛날에 파독 광부로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독일인인 제가 온다길래 자신의 국가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준 독일인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며 이곳까지 먼 길을 달려오신 거였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파독 한국인 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노동했다고 알고 있고, 오히려 질 좋은 한국인 노동력을 쓸 수 있던 독일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독일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예지의 통역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어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났을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풍족한 식사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독일행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독일행을 결정한 건 가족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외화를 벌어오라고 요청했고,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자신들과 가족들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인 한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독일로 출발했다고 했죠. 정말로 모든 파독 노동자들은 조국인 한국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극심한 개인주의에 찌든 국가들에서는 국가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흔한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국가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업은 몹시 힘들었고 광산은 깊고 어두웠으며 공기는 석탄가루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제대로 앞을 볼 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12시간 교대로 석탄을 망치로 두드리고 삽질하며 일했고 광산 붕괴와 부상이 흔한 조건 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번 돈의 거의 모두를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음식을 구매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가족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게 잠자리에 드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덤덤히 희생하며 고통을 참아낸 거였죠. 할아버지는 파독 경험으로 인해 영구적인 폐손상을 입으셨다고 했지만 파독 생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자랑스럽다며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번 돈은 그 당시 절실히 필요한 외화를 한국에 가져다 주었고 정부가 도로와 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가족들이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셨고 지금은 선진국인 한국이 보이는데 자신이 그 부분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가였구나 싶어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경제 및 성장 모델을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따라했음에도 제2의 한국이 된 국가는 하나도 없는 이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도대체 누가 한국과 같은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이런 나라를 감히 의심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한편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수준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며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